자,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면서 법률행위의 종류 봤죠? 예, 그러면 그 법률행위의 요건도 알아야 됩니다. 이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법률 행위의 뭐래요? 요건이래죠? 이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과 성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지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지는 거지 성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 아예 법률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따져볼 계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먼저 머릿속에 개념 정리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효력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와요. 성립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그런 말도 못 쓰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런 것도 존재하지. 존재하고 있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무효고 유효고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죠. 무조건 그런 거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예요. 일반의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법률행위든 뭐 어떤 법률행위든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하려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그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만이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의사표시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내용인 것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도 있고 당사자도 있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그래요. 당사자가 없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나요? 의사표시 내용이 곧 목적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사람만이 한다 그랬죠. 개들이 의사표시합니까? 개? 개나 원숭이들이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 하나요? 기초적인 의사표시?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개가 똥말이 없다고 막 그렇게 긁고 오줌말이 없다고 막 긁는 경우 있죠? 그러면서 막 낑낑거리죠? 그게 의사표시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긁어요? 개가. 아무데나 모이 의도 터졌거든.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맞고 의도 터졌죠? 그러니까 의도 터지기 싫다고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표시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개소리야. 그게 개소리예요. 그 개소리고요.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갑다고 막 덤벼들고 끙끙거리고 와서 막 바지 가랭이 막 이렇게 매달리고 막 이러죠.
그게 반갑다는 의사표시입니까? 우리가 그냥 반갑다고 그러는구나 라고 봐주는 거지. 그거는 반갑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는 특별히 어떤 효과 의사, 즉 어떤 걸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갑다고 막 이러고 끙끙거리고 꼬리 흔들고 막 덤벼들고 이런 건 뭐예요? 개수작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린 개수작이라고 하잖아.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와서 여기서 치근대고 이러는 걸 뭐라고, 어디서 개수작 부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게 개수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바깥으로 표시하면 그걸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각각 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아니에요.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 여기서는 트릭을 쓰면 이거 가지고 한번 트릭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는 거 우리 기본서 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서는 듣기만 하세요. 뭐 얘기해주면 적어갈까 봐. 지금 적어가면 망하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야 나중에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지금 적지 마세요. 자,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도 있고 효력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을까? 고용계약인 거예요. 고용계약. 우리 회사에 고용하겠다고 회사에 지원해서 고용계약 체결합니다. 거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이 야 저거 물건인데 그랬대. 그렇다고 해서 지가 물건이요? 아니죠. 항상 권리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계약은 목적물은 없어요. 하지만 목적은 있죠. 나는 근로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하겠죠? 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굉장히 많아요. 특별 성립 요건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은 무조건 갖춰야 돼. 어떤 법률행위든지 일반적 성립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한대요. 혼인. 그러면 남녀가 가족을 맺기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혼인합시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족관계가 성립한 건가요? 뭘 해야 되는 거야? 혼인신고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언할 목적으로 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유언할 목적을 가지고 유언의 의사표시했답니다. 유언이 성립된 게 아닌 거예요. 유언이 성립되려면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유언은 신분행위죠. 공정증서에 의하든 구수증서에 의하든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라고 하는 5가지 증서 방식 중에서 한 가지 증서 방식을 가져야 유언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목적을 갖고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방같이 혼인합시다. 당사자가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당사자가 목적 가지고 의사표시까지 했죠? 그럼 혼인이 성립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까? 혼인신고와 혼인신고만 하면 법률혼인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는 없어도 뭐죠? 동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혼이 성립합니다. 사실혼의 부부는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사실혼의 부부는 법률적으로 몇 가지 제한이 되는 것이지 사실혼의 부부도 완벽한 부부예요. 그냥 뜨거운 가슴 때문에 같이 사는 거 말고 가슴을 좀 식히려고 같이 사는 거 말고요. 실제로 부부가 되고자 해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같이 해서 같이 재산을 축적해서 살고 있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으면 이건 사실혼의 부부라고 봅니다. 거기도 이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재산 분할 과정 다 필요한 거예요.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다 정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안 했대. 부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좋다고 서로 그랬대. 부둥켜 안고 뽀뽀는 무지무지하게 했대. 근데 혼인신고도 안 했대요. 그리고 같이 산 적도 없대요. 그럼 부부요? 애인이요? 애인인 거지, 그러면. 연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 무효. 불성립, 부존재. 유효, 무효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는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능력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능력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지만 행위 능력은 무능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고 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끝.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저한테 와서 이거를 살까요 말까요 라고 투자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제가 참 컨설팅 잘해주는데 저는 제 거는 잘 못 사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사심이 좀 개입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제 거 사는 건 우리 집에 계신 분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넌 이제 빠져라 그러면 그러고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분당에서 이게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분당에 글로 이사 가려고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갔는데 갔을 때 그때 거진 3억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3억이 다 돼 갖고 야, 이게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랬어요. 그리고 3주 있다가 가니까 3억 8천인 거야. 몇 주 만에요? 3주 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길길이 뛰면서 그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 말이야. 이런 걸 왜 사냐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 집에 계신 분 이제 모시고 집에 왔는데 후배 하나가 분당으로 이사 가는데 거의 계약하러 가는데 형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쫓아서 갔으니까 우리 그 집에 계신 분도 궁금하니까 같이 가자고 갔는데 32평짜리가 4억 6천 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갔는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대가리 박은 거죠. 그냥 대가리 박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자 그랬지 이렇게 되면서 대가리 박고 그럼 자동으로 박아야 되죠. 대가리 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냐.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왔을 때 3억 했던 건데 1억 6천이 올랐다. 한 달 반 만에. 이건 사는 게 아니다. 너무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사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거기도 제 후배는 망설이는데 그 부인이 재수 씨가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4억 6천짜리 계약을 하는데 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중도금 없이 7월 1일자로 계약을 하면서 10월 1일자로 잔금을 한꺼번에 주기로 했다고. 한꺼번에 주기로 했는데 자 목적물 정해지고 요거 목적 지금 대금 매매 대금은 4억 6천으로 정하지 말고 매매 대금은 확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까지 3개월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야? 4억 6천짜리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정하지 말고 그 대신 이렇게 하자. 9월 30일자 은행 마감 시간에 시중은행에서도 아파트 거래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렇게 지네 그 정보방에다가 그런 거 해놓죠. 그래요. 시중 5개 은행에 공시가격의 평균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하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대금 취득이라고 하는 목적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7월 1일자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마련해 놨죠. 그럼 언제까지는? 9월 30일까지는 확정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이행기인 10월 1일자에는 확정되어 있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가장 좋겠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 전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계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7억 다 줬어요. 거진 7억 다 줬고요. 그 이후에 10억까지 올랐어요. 매월 1억 원씩 올랐어요. 그러니 제가 이 다리를 하나 들었지. 저는 친구 집에 갈 때 한쪽 다리 들고 난리 났죠. 아주 그냥 죽었었어요. 아주 그냥. 그래요. 요즘도 이 얘기만 하면 바로 한쪽 다리 들고 대가리 박습니다. 지금도 이거 지금 한 7억 가까이 하죠. 8억 정도 할 겁니다. 32평짜리요.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한 달에 1억 원씩 오를 때가 있었어요. 분당에. 그때 가서 이거에 샀으면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 제가 그쵸? 그 이유가 이건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능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이행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행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어떤 건 가능이고 어떤 건 불능이냐. 이행이 이거 창피한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이행이 불가능한 거. 뭘 기준으로 가능이다. 뭘 기준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사회 관념이야. 자,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서울이죠. 서울지도 뭐예요? 서울같이 안 생겼어요? 세계는 이렇게 안 생겼지. 서울 딱이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지나가요? 한 리버. 몇 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요? 25개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시험보는 사람 걸리면 그냥 안 나서요. 25개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있어요. 우리가 유람선을 타다가 반지를 빠뜨렸습니다. 반지 빠뜨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뱃물에다 칼로 표시해야 되죠. 여기다 빠뜨렸음 이렇게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반지 빠졌답니다. 이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 체결했대요. 그 계약은 이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능이죠. 근데 진짜 불능인가요? 완벽하게 불능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이론, 여기다가 댐을 건설합니다.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죠. 그리고 물 퍼냅니다. 물 퍼내요. 그리고 금속 탐지기 50만 대 동원해서 한 10년 차지면 찾겠죠. 정신질환 있는 것 같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거는 그 반지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무지하게 많은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사실은 불능인 거야.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능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불능이겠죠. 그래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불능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관적인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불능이 불능일까요? 객관적 불능이 불능일까요? 예?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닌 거예요. 객관적 불능이 불능이죠. 나는 못해. 이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행할 수가 없어. 이게 객관적 불능이죠. 다른 사람은 이행할 수 있는데 나는 이행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주관적 불능인 거야. 왜 그래? 마누라가 못하게 하면 못하죠, 요즘에. 남자분들 집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라고 안 그러고 대체적으로 좀 쪼다갔다고 얘기하죠. 물론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이 그러면 쪼다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럼 뭐 쪼다같이 그래. 그러면서 저도 집에서 못하게 하면 절대 못하죠. 또 대가리 박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이 있고 물리적 불능이 있습니다. 법률적 불능은 법이 거래를 금지했대요. 어저께까지는 거래가 가능했던 물건이 최근에 거래가 거기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법률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럼 물리적 불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해 버렸답니다. 그럼 이거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이게 물리적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불능이 있어요. 일부 불능이 있고요. 전부 불능이면 당연히 그 거래는 불능이 되겠죠. 일부 불능이면요. 여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그냥 들으세요.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원칙이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해요? 네, 항상 민법은 원칙인 거예요. 어렵긴 예외가 엄청나게 어렵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긴 하지만 민법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원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뭐다?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여긴 다 끝났고 불능 중에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뭐고 후발적 불능은 뭐냐라고 하는데 원시적 불능은 매매계약은 성립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갑이 가지고 있던 이런 건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열대 불이 나서 멸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이 목적물은 이행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죠? 계약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했어요. 계약은 목적물이 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목적물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데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예,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행기 전에 나중에 생긴 사유로 목적물에 불이 나서 멸실돼 버렸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능은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계약 자체는 뭐예요? 이게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이행할 수 없는 일이 생겼죠. 이거 원시적 불능인 이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이행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이상한 계약이 체결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이 사람이 이행할 의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도인이. 매도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때, 얘도 과실이 있으면 지도 과실이 있는 놈이 여기다가 과실을, 야, 네 과실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과오가 있고,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일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이 불이 났대. 그런데 그 여러분 집이 불이 나갖고 싹 다 탄 걸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에?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민사거래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집이 20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불이 났대. 모를 수도 있죠? 우리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불 났으면 어저께 우리 런닝 입고 아이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지만 20채요. 20채. 그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뭐라 그랬어요? 체결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이에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책임이에요? 예?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책임일까요? 계약상 책임일까요? 그렇지. 여기 지금 써놨죠? 써놓고 물어보는 거야.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계약상 책임이다. 그러니까 뭐야? 계약 체결 전 단계인데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걸 눈을 감고 풀었는지 눈을 뜨고 풀었는지 읽으면 딱 답이 나오는데 계약 체결 전 단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이행하지 못한다. 이행하지 못하는 게 누구에게 책임 있는 사유냐. 그래서 채무자인 이행할 의무가 있는 갑에게 귀책 사유로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대요. 자, 이 물건 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매도인인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이걸 깨트려 버렸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서 여러분이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사적인 개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예요. 도자기 매매했어. 매도인이 갑이에요. 매수인이 을입니다. 이 도자기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인데 통 사정을 했어요. 7시간 동안 사정한 끝에 7천만 원에 샀다. 7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주고 집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철제 박스가 필요해요. 깨질까봐. 그래서 돈 다 주고서 잘 가지고 계세요. 소유권은 나에게 왔습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제가 박스 사갖고 올 때까지 잘 좀 보관해 두세요. 이런 정도 편의는 매도인이 해줄 수 있겠죠.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박스 사다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매도인이 아이고 오셨냐고 들고 오다가 엎어졌다. 깨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첫째, 떼굴떼굴 굴른다. 왜? 만들어내라고. 이건 불능이잖아요.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그래요. 이거는 갑에 과실이 있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답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엎어져 갖고 깨진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차 갖고 돌진해서 깨져 버렸대요. 그럼 갑에게도 귀책 사유 없고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지요. 그렇죠? 예,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멸해야 되죠.
소멸해야 되고 그때는 주고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위험 부담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렵고 이건 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보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얼마의 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얼마 달라 그럴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얼마 달라 그래요? 1, 7천, 2, 1억, 3, 1억 플러스 알파. 3번이죠? 그래, 이건 시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지. 7천만 원은 내가 7시간 동안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과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가 얼마예요? 1억. 1억이고 나는 또 7시간 동안 노력에 의해서 내 물건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얘 과실로 깨뜨렸잖아요.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 아니 그거 7천만 원만 줬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지가 나한테 팔 때고 내가 얘한테 다시 팔 때는 이거 얼마 받아요? 에? 한 1억 5천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난 얼마 달라고 해야 돼? 1억 5천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싹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천만 원 달라고 이러면은 쪼다대는 거야. 아시겠죠? 얼마 달라고 그래 최소한? 이것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내가 7천 주고 샀던 건데 깨졌다고 해서 그 7천만 원 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큼 플러스 알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법, 그래요. 적법. 적법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강행법규 아니면 임의법규 이렇게 나눠져요. 법은요.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강행법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강행법규겠죠. 임의법규는요.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규를 임의법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강행법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고 임의법규는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A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대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법조문대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A로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A라고 돼 있다고. A라고 돼 있는데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목적은 A로 하지 말자. 그럼 이 법규에 위반했잖아요. 이 법에 위반했죠? 그래요. 이 법규가 강행법규 같으면 이 법규에 위반한 이 약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규가 임의법규다라고 하면 이 약정은 뭐가 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되는데 당사자가 뭐라고 합의했어? A로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잖아. 이 합의가 유효라고 한다면 이 법규는 무슨 법규요? 임의법규고 이 합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법규는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다. 자, 요걸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버릴 수 있으면 무슨 법규고? 임의법규고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으면 뭐다? 강행법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죠? 적법해야 한다.
강행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강행법규로 하고 임의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고 한다. 그럼 이 법규는 강행법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 강행법규도 둘로 나눠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규정으로 치면 효력규정, 규정으로 치면 단속규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효력규정에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행위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효력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법규는 위반하더라도 그 법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고 그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 그럼 어떤 게 효력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규정이냐라고 하는데 민법에는 단속규정은 없어요. 민법의 강행법규는 전부 효력규정인 거예요. 민법의 강행규정은 싹 다 뭐라고요? 효력규정이다. 그러니까 그럼 단속규정은 민법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각종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 있죠. 음식물 판매하려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판매 허가가 있어야 돼요. 판매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팔면 그걸 뭐라 그래? 무허가 음식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용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용실, 미장원. 미장원 허가해야 되죠. 허가 없이 미장원 영업을 하면 무허가 미장원이라고 얘기해요. 목욕탕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엔 미장원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미용실, 헤어샵. 또 어떤 인간들은 헤어 아트 센터 이렇게 얘기하더라. 4년 전인가요, 제가 미장원 얘기했다가 어떤 분이 교수님 미장원이 뭐예요? 촌스럽게. 그래서 그럼 뭐야? 그랬더니 헤어샵이나 헤어 아트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 영어로 하면 좀 나요? 남산에 가면 터널이 몇 개 있어요. 1호, 2호, 3호 터널이 있죠. 그 남산 터널 그러면 좀 이상해요? 남산 땅굴 그러면. 그 왜 그래, 왜? 남산 산굴, 땅굴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한국말 주로 써야 돼, 한국말. 좋았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단속 규정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팔았대. 여러분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어디서?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았다. 그 음식물 판매 행위가 혹시 무효다. 그럼 무효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쭈꾸미 5마리에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는데 쭈꾸미 파는 아주머니가 무효예요. 나 영업 허가 없어요.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이행했으면 어떡하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쭈꾸미 한 접시에 소주 2병 먹었어. 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영업허가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아주머니가 뭐래요? 아주머니 양파 썰던 손에 힘 들어가죠? 부르르 떨면서 뭐라 그러죠? 아니 영업허가 다 내고 세금 다 내면서 뭐 가지고 먹고 사냐고. 영업허가 없다고. 그러면 아유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돈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럼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양동이 하나 주겠지요? 꺼내.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넘어온다 손가락 넣어야 되죠? 네, 꺼냈다. 근데 포장마차 아줌마가 보니까 쭈꾸미 다리 2개 덜 나왔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도록 해서 손가락 들어오겠죠? 그래요. 집에 언제 가냐고. 그래서 이건 뭐요? 단속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뭘로 보고요? 유효로 보고 그 대신 뭐 하겠다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포장마차 아주머니 손가락 굵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단속 규정이 나오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라고 해서 그게 나와요.
중간생략 등기는 뭐냐면 미등기 전매행위 있죠. 미등기 전매행위 그게 나온다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샀대요. 그럼 을이 팔고 싶으면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면 되죠.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팔면 되는데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얘한테 등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뭐 해먹는 거요? 전매해 먹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할까? 그렇죠. 이게 투기인 거야. 세금 포탈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행위야. 이런 행위는 근절해야 되는 행위예요? 아니면 장려해야 되는 행위예요? 아니, 느낌대로 해보세요. 근절해야 돼요? 이걸 왜 근절해?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안 할 거요? 1억짜리 사서 5억에 넘길 수 있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왜 근절한다 그래? 해야지. 무슨 소리야.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왜냐하면 무효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죠? 유효다. 그 대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걸리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그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병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그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잖아. 그러면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다고. 그럼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 이 보세요. 갑, 두 번째 을 지워지고 세 번째 병 지워졌대. 현재 소유자 누구요? 병.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일 갑 지워지고 이 병 현재 소유자 누구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뭐만 중간에 빠진 거 이거만 밝혀서 세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무효로 볼 일이 있어 없어? 이게 무효가 되면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가 하는 행위죠? 아니,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지요? 투기는 못된 짓인가요? 아니, 말을 해요, 말을. 투기는 못된 짓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행위인데 겁나고 잘 몰라서 못하는 행위예요. 민법을 잘하면 투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겁 하나도 안 나요. 법을 잘 알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되죠. 겁나요, 안 나요? 안 나. 이거 걸렸다고 해서 경찰 출동 안 해요. 수가 많자. 뭐 내면 돼? 세금 내면 돼. 세금, 추징금 받으면 추징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억에 사서 5억에 팔아서 4억을 띄어먹었다. 그렇다고 세금이 4억 나오느냐? 안 나와. 4억 안 나와. 많이 나와요. 3억이요. 그래도 남어. 그러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얼른 한번 봐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도 일반적 효력발생요건과 특별 효력발생요건이 있는데 아직 여기 아직 안 하고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법률행위 목적. 그래. 목적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즉 권리의 취득이 목적이다.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넘겨보시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는 뭐고 임의법규는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때 그 강행법규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뭐한다? 처벌받는다. 포장마차 아주머니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미등기 전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소에는 그게 나와요. 포장마차 아주머니 얘기가. 기본소에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도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획이 가끔 등장합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탈법행위도 뭐 지금 볼 건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고 쉬었다가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거 있죠? 요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